바다와 육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곳 습지는 하루에도 수천 번 짠물이 들고 나며 아주 특별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고마우고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는 좀 낙지가 많이 나왔을 거라. 삶의 터전으로 생명의 보금자리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서해 갯벌. 대표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도요물대새 같은 국제적인 그 이동하는 갯벌에 의존하는 새들이 많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이 수만 킬로미터 생명의 비행에서 선택하는 풍요로운 땅. 이곳은 바로 화성어입니다. 이곳은 화성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성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치 좋다는 곳이라면 안 가본 데 없는 자연인이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기 그지없는데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또 다른 눈. 네, 바로 이 녀석들이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라꼬리 마더요는 번식과 월동을 위해 시베리아와 호주를 오가는 13,000km의 비행 경로 사이 화성습지에서 생명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화성습지를 찾는 철새부터 사계절을 보내는 텃새까지 매년 수십만 마리 새들에게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화성습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화성습지는 과거에 남양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남양만은 어디냐면 그 매항리, 우정은 매항리부터 그 서신면 궁평리까지 안에 그 만이평으로 쑥 들어간 그 갯벌, 만이평 갯벌이었던 거고, 지금은 방조제를 막으면서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던 간척 사업은 지난 2002년 화성호를 담수화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바닷물을 드나들게 해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조제로 가로막힌 화성 갯벌은 달라졌습니다. 자연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방조제를 중심으로 바깥에 갯벌이 있고 안쪽에 그 간척 사업지가 있고 그 앞에 여전히 바닷물이 통해서 살아있는 좀 독특하면서도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띈 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갯벌과 간척지가 공존하는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화성습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시와호, 새만금, 천수만 등이 그 예죠. 이렇게 독특한 습지들이 탄생하기까지는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91년도에 새만금이랑 같은 연도에 시작을 했어요. 화홍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라고도 하는 간척 사업인데요. 15년 정도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밀려서 지금까지 공사 중에 있는 거죠. 4,482헥타르의 농경지 확보를 위한 화홍지구 간척 사업은 새만금 시와호 간척 사업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국책 사업입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간척 싸움을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이 쌀이 부족했던 시기였고 식량 부족에서 그 당시에는 쌀 부족이 굉장히 컸고요. 그렇다 보니까 쌀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런 간척 사업이 우리나라의 쌀 부족분을 메우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시대에는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 대단히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간척이 대세가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국토, 쌀을 주식으로 하는 1960년, 70년대의 대규모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척 사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의도 면적의 247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를 메워 얻은 땅의 크기만큼 우리가 잃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간척 사업은 외연상으로는 신령 정산에 있지만 또 하나는 국토 확장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거의 해안선이 일직선화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때가 있고요. 과거에는 서해 생태계에서 철새들에게 귀중한 먹이 공급원의 역할을 하던 새만금 갯벌도 대세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습니다. 새만금이 간척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새만금인 경우에는 만경강 동진각이 담수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차는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하고 담수가 완전히 섞여서 완전히 섞인 상태로 오히려 바다가 강하게 쭉 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리가 30km가 넘었거든요. 수심이 낮아 햇볕이 잘 들고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서 전라북도 인근 해안 어패류의 산란 장소로 꼽혔던 새만금. 생명으로 가득했던 새만금 갯벌과 함께 철새들의 군무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같은 경우에는 황해 생태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갯벌 지역이었지만은 지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지역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남단의 새만금 기념관에서 서쪽으로 변산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며 아주 작은 규모의 갯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수만 마리 철새들의 군무는 볼 수 없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땅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새만금은 아직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장소가 아직도 많아요. 과거의 갯벌이 가지는 도요새를 떠나서라도 그 풍요로웠던 그리고 생명력이 가득했던 모습은 지금은 찾아볼 수는 없죠. 간척의 신화는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1992년 첫 삽을 뜬 인천국제공항 역시 생명력 가득했던 갯벌에 만들어진 매립지 위로 세워졌습니다. 영종도는 원래 그 인천공항 계획이 세워지면서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그리고 신불도 이렇게 그 네 개의 섬이 하나로 합쳐졌죠. 실질적으로 삼목도, 신불도 그리고 용유도는 거의 갯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갯벌 매립 면적이 약 한 45평방킬로미터 정도, 91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매립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하나의 지금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시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을 얻는 대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매년 봄과 가을 생명과도 같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영종도를 찾던 멸종위기의 철새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영종도 갯벌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도요새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갯벌 지역이었습니다. 한강하고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이동 시기에 수십만 마리의 도요새들이 모여들었던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시베리아에서 남반구로 또 남반구에서 시베리아로 13,000km나 되는 거리를 비행하는 멸종위기종인 도요새에게 서해 갯벌은 생명의 쉼터입니다.
새만금이 사라지고 어패류가 풍부한 영종도 갯벌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야 하는 도요새에게 꼭 필요한 먹이 공급원이었죠. 하지만 갯벌이 매립되고 도요새를 비롯한 철새들은 대부분 영종도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라져버린 어떤 도요새들, 어쩌면 영원히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도요새들이 이제 마지막 무리들이 남아있는 곳이 화성호 갯벌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떤 도요새들이 있었고 훨씬 많은 야생동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이러한 어떤 야생동물, 이러한 도요새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화성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성습지는 새만금뿐 아니라 영종도 습지가 사라진 후 갈 곳을 잃은 철새들의 마지막 생명의 땅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습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습지 보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성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지를 남사르 습지 사이트에 등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해수부에 해안 습지를 등재하고 습지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화성의 습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NGO들과 함께 이 보존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습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에 힘써온 호주. 그 중에서도 북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노던 준주는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인데요. 다윈이라는 도시가 정치와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윈에서 동쪽으로 250km, 차로 2시간 30분을 달리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바로 카카두 국립공원입니다. 카카두라는 이름은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원주민의 언어인 가가주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공원이라는 의미죠. 호주에서도 적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카카두 국립공원은 생명 다양성의 보고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동식물의 고유종들이 이곳 카카두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카카두 국립공원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고유종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특별한 종을 말합니다. 그만큼 카카두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름다운 자연과 희귀한 동식물을 직접 보기 위해서 해마다 전 세계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 카카두 국립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거쳐간 철새들이 호주에서 머무는 장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Kakadu National Park is Australia's largest terrestrial national park. It's just under 20,000 square kilometers in size. We usually say it's roughly the size of a small European country. Kakadu National Park is made up of a lot of different habitats. We have different environments like the wetlands, the rivers, the stone country, and it's a very remote place, and a lot of these species have just developed in remoteness, in seclusion, and they are very highly adapted to those specific habitats, and that's why you won't find them anywhere else, I guess. 카카두 국립공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들의 천국이죠. 우리나라 서해안을 거쳐간 철새들이 월동을 위해 호주에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We have about a third of all Australian bird species here in Kakadu. There are so many species that aren't even described yet. They still keep finding new ones. 카카두 국립공원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들만의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카카두 지역의 원주민들이 카카두 국립공원의 안내와 관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국립공원을 돌아보는 이 코스의 안내도 원주민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My name's James. I'm a local Binning man here. Lived and grown up in Kakadu all my life. Tour guide for the Yellow Waters boat cruise. 카카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카카두를 지키고 있는 셈이죠. So right here we're at Yellow Waters, the world famous Yellow Waters Billabong here in Kakadu, one of Australia's largest national parks. You'll find lots of wildlife, hundreds of different types of birds, over 50 types of fish. We also have a lot of introduced species like the water buffalo, which you saw, and some wild horses, which are all been introduced lately and classed as feral animals. 원주민들과 고유의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카카두 국립공원. 그런 모습이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Why you came to Kakadu National Park? We decided on a family trip to Kakadu. National parks are an amazing thing for any country. It's a great place for animals and plant life to thrive and survive. It's if I was an animal, I'd love to live here. 카카두 국립공원의 원주민 안내자들에게는 동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옛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We were just coming up to two of the jabberoos. We, the local Aboriginal people, call them jaggana. 희귀종인 검은머리 황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They have quite a large beak, which you can see that they're piercing the fish and cutting it up. And looks like this one on the right here, which is the male jabberoo or jaggana. A good way to tell which one's male and female is by looking into their eyes. He's got black eyes, so that's the male. 호주 중앙정부는 카카두 국립공원의 원주민들이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원주민들이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Just along you'll see these little birds with the big feet. They're called the comb-crested jacanas. They have one of the largest, or they have the largest foot-to-body ratios of any bird in the world, and so it looks like they're walking on water when they're on the lily pads and walking along where all the special life live together.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카카두 국립공원은 결국 자연과 인간, 중앙정부와 원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인 셈입니다. We call Kakadu a living cultural landscape because Aboriginal people, Binning and Mungoi, still look after country the way they learnt it from their grandparents and great-grandparents. They feel still very connected with their country. They're one with country, so they look after it.